인포맥스 라이브 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사입니다. 네, 한상 위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있었습니다. 예. 네. 잘 지내셨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계좌가 좀처럼 살아나지를 못해서 조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말이 되니까 우리 MC분들이 일정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현매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한상희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라이브 일부 시간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연말 특집으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내년 전망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반도체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한데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힘든 시간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진짜 지나갈까요? 지나가야죠. 네.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원래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보다도 좀 상황은 조금 더 힘든 그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료 있으시던데 먼저 자료 갖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2023년도 산업 전망 자료 좀 시리즈를 냈고요. 이제 저희 반도체 제목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렇게 해서 좀 힘든 상황이 아직 좀 있다. 그렇게 네. 정리를 좀 했는데 저기서 지나가리니가 핵심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지나가야죠. 네, 지나가는 걸로. 네. 어차피 뭐 반도체가 시크릿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뭐 바닥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다만 조금 조건이 이게 좀 빨리 지나갈 거냐, 아니면 좀 길게 지나갈 거냐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할까요? 네, 해주시죠. 네. 먼저 그 2023년 전망 전에 2022년도 반도체 섹터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수가 만들어진 게 9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네. 9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가 이제 반도체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우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해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보시면 6년 연속으로 매년 주가가 올랐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내리 다운턴이 좀 세게 왔었죠.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요. 요번 사이클에 보시면은 사실은 2019년, 20년, 21년 이 3개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3년 네. 연속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한꺼번에 지금 이걸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보시면은 역대 한 세 번째로 지금 네. 수익률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옆에 표가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 1등부터 30등까지 이제 기업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주가가 빠졌고요. 안 빠진 종목이 지금 여기 30등까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온세미컨덕터. 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30개 기업 중에서 작년에도 주가 빠지고 올해도 빠진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그 마음 졸이면서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게 올 한 해였다. 여기 이렇게. 제가 수익률 보다가 좀 약간 의아하기보다는 좀 희한한 게 네. 인텔이 3% 오르고 42% 빠졌는데 삼성은 2년 동안 24%잖아요. 근데 인텔은 되는 것도 없고 실적도 이미 올해부터 많이 빠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2020년도에 보면 네. 삼성은 2020년도에 주가가 45% 올랐는데 네. 인텔은 그때부터 빠졌던 것이고. 그러니까 3년치까지 보는 건가요? 반도체처럼 사이클이 짧다라고 느끼는데 투자자들이 그럼 20년에 빠졌다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을 그렇게 인텔은- 퍼니시한 걸까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기조적으로 빠지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삼성도 일각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성장성이 잘 안 보이니까 결국 시장을 과연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주식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저는 뭐 삼성이 저력이 있는 회사고
또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올해 뭐 특별히 더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잡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텔 같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죠. 예, 인텔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너무 2년 동안 많이 슬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보시면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좀 저희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반도체 이 국가별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제품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이제 토탈 5,560억 달러.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이고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55%, 그리고 한국 기업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2등 국가죠. 이제 반도체 최종 제품으로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냐? 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뭘 봤냐면은 이제 반도체 상장사들, 네. 주식시장에 올라가 있는 업체들의 반도체 매출액, 그걸 한번 다 더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왼쪽에 있는 차트에는 예를 들면 TSMC 매출액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TSMC는 자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네. TSMC는 서비스만 제공하기 네. 때문에요. 네. 안 들어가죠.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안 들어가죠. 왜냐면 최종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더해서 한번 보자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작년 기준으로 1.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즉 최종 제품에 비해서 실제 반도체 산업의 매출액은 한 2배 정도가 된다는 네. 거죠.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다 팔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미국이 37%고 대만이 24%. 네. 한국은 13%. 대만에 비해서 확실히 밀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우리가 2등이었으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볼 때는 이게 그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좀 더 잘 나타내고 있는 차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그 반도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을 한번 다 더해서 비중을 나눠봤습니다. 시가총액은 반도체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거기 밑에 써놨지만 3.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PSR 개념으로 보면 3배 정도 약간 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이 47%인 반면에 한국은 겨우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만이 14%고 놀랍게도 중국이 우리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다는 거죠. 네. 중국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은 거죠. 중국의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낮죠,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메모리 주식이다 보니까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크기는 하지만 이익을 많이 냈을 때도 되게 밸류에이션이 지금 박하게 받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맨 밑에 있는 차트는 반도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저 비슷한 거죠, 대략. 네. 23개 기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고 중국이 무려 11개가 들어가 있다. 네. 일본, 대만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우리가 이제 되게 취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근데 굉장히 놀랄 만큼 취약하다.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은 한국 반도체 이 신화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센터장님, 제가 지금 이 표를 보고 이해하기는 혹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최종 매출 기준으로 반도체 점유율이 세계 2위인데 반도체 상장사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4위권이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시장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가치가 그만큼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평가란 말도 맞고요. 또 그만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인기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미래 시가총액이 성장 대부분 다 전자랑 하이닉스인가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시가총액 2등인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한 뭐 50조 원 후반대 네. 이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 3등 하는 기업이 어디냐면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시가총액 2조 원 네. 약간 넘는 정도죠. 이제 그만큼 굉장히 큰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거고
인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워렌 버핏의 선택은 삼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TSMC로 갔다는 게 제가 볼 때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보면 사실은 그 차트도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차트인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이제 이후 이제 팬데믹이 시작한 지 3년이 됐잖아요. 2020년부터 21년, 22년이 다 네. 끝나가니까 3년이 됐는데 그때 반도체 산업의 기업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라고 봤더니 일단 맨 위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 네. 지수죠. 이게 3년 동안 48% 오른 그래프입니다. 48%.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약 10%가 채 못 올랐어요. 네. 뭐 예를 들면 TSMC는 일단 평균 이상은 한 거죠. 네. TSMC는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네. 삼성이 9.3% 올랐는데 그럼 삼성보다 못 오른 반도체 주식은 뭐가 있느냐? 그걸 봤더니 제일 못 오른 건 당연히 뭐 인텔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마이크론, 네. SK 하이닉스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친숙한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네요, 다. 네, 메모리고 네. 또 CPU 뭐 이런 네. 쪽인데 제일 인기가 없는 네. 주식이 된 거죠. 안타깝게도. 네.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이 뭐 메모리는 잘합니다. 사실은 뭐 여전히 특히 다운턴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더 발휘를 할 거고 특히 뭐 최근에 일부에서는 삼성과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그러지만 사실은 다운턴이 되면 또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격차를 벌린다고 해서 인기가 높아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으로서는 뭐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인데 삼성이 이제 최근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들은 최근에 뭐 마이크론, 뭐 또 키옥시아 이런 회사들이 감산 얘기를 하죠. 하이닉스도 네.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삼성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네. 했죠. 인위적인 감사는 안 하겠다. 네, 그렇죠. 인위적인 게 중요하다고 저도 네. 보고 있는데 감사 안 하겠다 했는데 물론 이제 삼성의 그 과거에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 방정식이죠. 네. 뭐 다운턴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격차를 벌려 나가는. 그런데 이제 최근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삼성에서는 제 의견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개인적 수도 의견을 있는데 해주셔야 됩니다.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메모리를 더 잘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빨리 메모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는 감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삼성도 감산에 동참을 해가지고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사실은 그 여력을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또는 파운드리가 됐든 이쪽에 더 쏟는 게 그게 더 시장에서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게 혹시 삼성에서는 뭐 저는 전혀 모르지만 혹시 감산을 해도 이 시장이 안정이 안 될까봐 혹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딴 데가 감산해서 시장이 안정이 안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그래도 전자가 감산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믿음, 희망이 남아 있는데 전자까지 만약에 감산을 했는데 인위적으로 아까 너무 좋게 얘기하시는데 인위적으로 했는데도 안정이 안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니죠. 그 감산을 하게 되면 시장이 네. 빨리 안정화가 됩니다. 그건 거의 그리고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삼성이 하면? 네. 삼성이 그러면 일단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네.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네. 빨리 안정화될 것이고 네. 특히 이제 지금의 반도체 상황은 이 가격이 빠지는데 수요가 안 느는 게 문제거든요. 네. 네, 가격이 예전에는 사실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 그만큼 수요가 좀 증가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삼성이 만약에 감산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지금이 제일 싼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공감대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수요가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네. 되면 재고가 생각보다 더 빨리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이 확 안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우리가 바라는 건 주가니까 사실 네. 주가도 좀 어떤 반등에 확실한 그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산하면 거의 이건 확실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저는 삼성이 그렇게 하면. 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 리뷰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았죠. 사실 안 좋았고 특히 메모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지만 숫자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코멘트예요. 왜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해봤냐면 사실은 소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어느 쪽에 돈을 쓰는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기 위해서 본 건데 먼저 그 루이비통이 이제 10월 1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좋았어요, 실적이. 매출액이 20% 정도 YOY 증가를 했는데 유럽의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려 36%나 증가했어요. 우리가 얼핏 알기로는 유럽은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뭐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았다. 왜 좋았냐? 그랬더니 미국 여행객들이 유럽에 놀러 와서 면세점에서 왕창 사가더라. 네. 백하고 뭐 향수하고 많이 사가더라. 뭐 이런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돈페리뇽이라고 하는 이 고급 그 샴페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SMC도 보시면은 TSMC 뭐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인데 여기도 사실은 캐펙스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줄입니다. 원래 기존에 이제 회사가 얘기했던 거는 최대한 440억 달러까지 올해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낮춘 거는 360억 달러예요. 하지만 지금 3분기까지 실제 투자된 금액이 255억 달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봐서는 360억 달러 줘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한 340억 달러 뭐 이 정도가 돼서 원래 계획보다 무려 100억 달러를 네.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못 받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줄이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잠깐 보시면 이제 마오타이인데 우리 중국 소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마오타이는 좋아요. 네.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뭐 루이비통, 마오타이 같은 이런 럭셔리 최고급 브랜드 이거에 대한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이비통의 말을 뒷받침하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 실적 발표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항공요금 올렸지만 여행 수요가 견조하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뭐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는 건 ASM이라고 랩 리서치입니다. 네.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반도체 뭐 투자를 TSMC도 줄인다 그랬고 뭐 다들 뭐 조금 위축되는 이런 국면이었는데 ASM의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중국에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무려 50%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제재를 더 세게 하기 전에 중국에서 일단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좀 구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랩리서치도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반도체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4일이 반도체 주가의 저점이었고 네.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얼마가 올랐냐면 한 33% 정도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 오른 동안에 삼성전자 얼마 올랐냐? 이제 7%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일부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이래서 저한테 문의들이 많이 왔거든요. 네. 기자님들이 이제 좀 좋아지는 거냐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달 삼성이 7% 오를 동안에 글로벌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30% 넘게 올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계속 인기가 없는 거다. 네. 그러면은 뭔가 이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반도체 그리고 그 동안에 하이닉스는 오르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왜? 메모리는 지금 인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좀 다른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0월 20일 날 캐링하고 이제 에르메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링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서유럽이 가장 호조를 보였고 미국의 여행객들이 유럽에 와서 뭐 구찌나 입생로랑 보테가베르트 많이 사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 잘 쓰는구나.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에르메스도 뭐 마찬가지였죠. 무려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요 장표에 있는 걸 보시면 실적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시장에 우려가 되게 많았지만 기업들은 아직 실적이 좋았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9월 달에 사실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10월 달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업이 이익이 아직 괜찮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랠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랠리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좀 올랐죠 사실. 네. 코스피도 뭐 15% 이렇게 넘게 올랐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 오른 상태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냅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사는 5월 달에도
광고가 부진하다 이제 이러면서 하루에 주가가 43% 빠진 적이 있었고 7월에도 39% 하루에 네.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28% 하루에 줄고 주가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락폭이 분기마다 희망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냥. 예. 하여튼 뭐 네.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네, 네.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테크 기업들 네.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의 다 네거티브군요. 다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럭셔리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이런 데는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테크 기업들은 다들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내용은 더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적인 서비스는 애저의 성장세가 둔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이 심화돼서 광고도 부진하고 뭐 사람을 뭐 감원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아마존도 이번에 실적은 뭐 그런 대로 넘어갔지만 4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큰 회사가 이제 주가가 13% 네. 이렇게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텔은 2분기 연속 그 갭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우리 빅테크들의 체면을 세워준 게 애플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내용을 그렇게 좋게 안 봤습니다. 왜냐면은, 9월 분기에, 그러니까 애플 기준은 4분기죠. 애플 기준 4분기에 매출액이 8% 증가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이제 맥이었습니다. 맥. 그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Q&A 시간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채널 필 효과가 있었다. 네. 즉 상반기 동안에 딜리버리가 안 됐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쭉 뿌려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신에 12월 분기에는 이 맥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 같다. 네.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면은 애플도 12월 분기 실적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주가를 보시면 애플이 옛날과는 좀 달라요.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초에 팍스콘이 이제 월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1월 매출액이 10월 대비해서 29%가 감소했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뭐 정조 후에 뭐 파업 뭐 노동자 이탈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애플의 가장 큰 벤더인 팍스콘이 그렇게 줄었다는 거는 애플에도 뭔가 우리가 좀 심상치 않은 게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제가 이제 좀 눈여겨본 그 중요한 회사는 미디어텍인데요. 미디어텍은 3분기 매출액이 2분기 대비 8% 감소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4분기 가이던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3분기 대비 20%가 더 빠진다. 네. 미디어텍도 대만의 테크 그렇습니다. 회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의 네. AP 이쪽에서 네. 이제 퀄컴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회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도대체 모바일 쪽에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근데 미디어텍이 혼자 얘네만 못하는 거 아닐까? 네. 이런 희망 섞인 그런 바람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며칠 뒤에 퀄컴. 퀄컴이 실적 발표를 퀄컴. 했는데 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퀄컴은 재고는 많고 수요는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12월 분기에 매출의 가이던스가 96억 달러인데 그때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는 120억 달러예요. 네. 그리고 20%가 이제 미스가 난 거죠. 그러면은 야 이거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재고, 반도체 재고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가 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네거티브한 거는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는 제가 볼 땐 내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수요 둔화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네가 가진 항공기에 국내선 23대, 국제선 9대의 운항을 중단한다라고 했어요. 네. 도대체 얼마나 지금 물류가 안 돌아가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냐. 특히 물류센터 통폐합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그 LA 항구에 그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들 요게 그 트래픽을 보면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뭐 기억나시겠지만 LA 항구로 들어오기 위한 컨테이너 선들이 뭐 100몇십 대가 네. 막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인다 그럽니다. 거의 안 보이고 컨테이너 하역 작업 하는데도 굉장히 한가한 그런 상황이다. 미국 경기가 뭐 최근에 뭐 일부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좋았지만
좀 냉각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월마트를 한번 보시면 월마트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좋았죠. 왜 그랬냐? 그럼 상반기 때 월마트가 막 쌓아놓은 재고 이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재고가 너무너무 많아서 손님들이 이제 환불을 하겠다고 물건 가져오면 우리 쌓아놓을 데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가져가라. 돈만 그냥 바꿔줘. 네.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대적으로 할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은 저가 식료품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면 통조림이나 뭐 냉동식품, 그러니까 뭐 비싼 고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많이 팔렸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뭐 다른 것들도 좀 동반해서 많이 팔렸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이 월마트는 좋았지만 그 상대편에 있는 약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타겟, 타겟은 안 부정적이네요.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얘네는 여기는 월마트에 비해서 식료품 라인업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겟을 안 가고 월마트를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백화점 업체들, 뭐 메이시스나 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너무 많았던 그 재고, 이거를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았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내용이 역대급 매출이라고. 역대급이라고 나왔죠. 네.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얼마냐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많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전부터 월마트나 또는 메이시스 이런 데서 할인을 많이 해서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센 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우리 반도체 엔비디아도 저는 뭐 워낙에 이제 많이 빠졌죠. 사실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지만 이번에 가이던스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9월 분기 매출액이 전년비 17% 감소했는데 이 회사의 4분기 가이던스는 전년비 21% 감소입니다. 물론 매출액 자체 레벨은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 좀 좋지 않은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이 코멘트를 우리가 한번 쭉 해서 인사이트를 얻자 그러면 아직은 럭셔리 제품의 소비는 괜찮다. 그리고 아주 저가, 재고에 할인을 많이 한 이런 제품들도 괜찮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내구재 소비는 안 좋고 특히 모바일 이쪽은 재고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기업체들도 뭔가 지금 투자를 좀 줄이는 이런 조짐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썩 좋지 않은 거죠. 아까 제가 10월 중순 대비해서 주가가 30%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근데 아까 페덱스나 이런 회사들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런 회사들의 코멘트하고 미국의 소비가 의외로 되게 후행하거나 동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이랑 그려보면 오히려 페덱스가 진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뭐 단기든 장기든 바닥에 나온 적이 사실은 되게 많더라고요, 과거에. 네. 근데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그렇지만 나머지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라는 게 반도체 메모리의 특징인데 원래가 아직도 안 좋을 게 더 많이 남았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좋은 게 끝이면 여기서 사도 되는데 그렇죠. 더 가면 이제 좀 무서우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뭐 뒤에 제가 이제 숫자로 좀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이제 재고가 이제 문제인데 네. 재고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많이 안 줄더라 이런 겁니다. 내년에는 네. 아, 많이 안 줄더라.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도 하반기에 반도체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뭐 바닥권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게 세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내년에도요. 네.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거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감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게 이제 제 네. 로직입니다. 그렇게.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감산을 하면 김우정 씨가 하신 말인데 삼전 메모리 공장을 멈춰야 하는데 그럼 삼전은 피해가 더 크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실은 제가 반도체 처음 뭐 이제 기초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반도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감산이란 없다예요. 네. 원래는 왜냐하면 워낙에 고정비가 많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감가상각비 이상의 매출만 나오게 되면 공장을 돌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재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수요가 좋아지면 됩니다.
수요가 제가 생각한 거, 제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수요가 좋으면 사실은 이제 재고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캐파가 현재의 그 디맨드보다 훨씬 위에 있거든요. 그럼 재고가 안 줄어요. 그래서 이제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감산하게 되면은 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당 이 고정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돼서 재고를 줄여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디맨드 전망, 사실 뭐 디맨드 맞추기 어렵죠. 네. 맞추기 어려우나 이제 과거에 그런 패턴을 보는 건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버블이라는 제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팬데믹 동안에 뭐 수요가 준 게 아니라 사실은 IT 관련된 거는 이제 오히려 버블이 생긴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PC가 버블이 있었던 때가 언제 있었냐면은 99년, 2000년도 당시에 Y2K 버블이라고 했던 때죠. 원래 그 전에는 PC는 되게 그 이쁜 한 4년 주기에 이런 시클리컬한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그죠? 다 이렇게 나왔는데 99년, 2000년도에는 2년 연속 굉장히 고성장을 한 거예요. 네. Y2K 이슈 때문에. 그리고 났더니 결국은 2001년도에 사상 최초로 PC가 역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버블이 깨졌고 그 이후에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PC 관련된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네. 원래 PC는 마이너스라는 건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네.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구나 라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보시면 팬데믹 기간, 원래 팬데믹 전에는 PC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죠. 네. 그런데 팬데믹 때 굉장히 2년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인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봤었냐면은 한 플러스 5% 네. 정도로 좀 둔화되지 않을까. 둔화돼도 한 플러스 5%를 생각을 했었고 여의도에 뭐 저를 포함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마이너스 날 것 같다. 올해 네. PC는 마이너스 날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마이너스 10% 후반대. 네. 거진 20%로 네. 보이네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아주 급격히 악화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내년도 이제 전망인데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제 저희는 가정이 뭐냐면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PC가 팬데믹 이전에 연간 판매량이 한 2억 5천만 대, 2억 6천만 대 선이었는데 이게 1억 대가 늘어서 3억 5천만 대까지 네. 작년에 늘었고 이게 2년에 걸쳐서 다시 원래대로 회귀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저희 가정으로는 10% 이상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기본 가정이에요. 물론 이게 틀리면은 제가 생각한 이 재고 감축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옛날 20년, 20여 년 전에 인텔 주가인데 이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일 때 인텔이 2000년대 주가가 75불을 찍었었고 그때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였어요. 네. 5천억 달러. 그리고 이제 한번 흔히 말하는 이제 충격을 받았죠. PC가 역성장하면서 큰 폭으로 이익이 줄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이익이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따라가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번 그 충격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밸류에이션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옛날만큼의 잣대로 평가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이번에 뭐 디램과 낸드 그 디맨드 빅그로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올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볼 수 없었 거라고 생각했던 숫자였어요. 네.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 생각 안 했던 건데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한번 그 정도 충격을 받으면은 뭐 약간 이런 후폭풍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메모리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레벨 다운 될 가능성, 장기적으로도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밸류에이션 말씀하셔서 좀 궁금한 게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고점이 15만 원이었는데 그 전 사이클 고점은 10만 원인가 뭐 그보다 훨씬 아래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이닉스가 이익을 엄청나게 더 많이 냈고 이번에 15만 원 갔을 때는 이익이 그거보단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 18년 사이클하고 이번 사이클하고의 차이에 밸류에이션이 무지하게 올라간 거거든요.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 빠지는 과정이 앞으로 더 많이 남은 거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약간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하이닉스 20조 낼 때의 시총이랑 지금 그거보다 못 낼 때 시총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인텔하고 딱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금리 올라서 그런 건가 이게 좀 궁금해요. 뭐 일단 한 가지는 그때 이제 2017년, 18년 이때에 네. 비해서 전 세계 밸류에이션이 다 올랐죠. 예.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예. 뭐 예를 들면 미국도 우리 뭐 버핏 지수라고 하는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이 뭐 원래 100만 넘어가도 이거 좀 높다 그랬는데 200이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와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빠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빠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뭐 그 재고 때문에 결국은 빅그로스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재고 이슈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 있다. 네. 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안 좋죠. 안 좋은 거 다 아시지만 알고 계신 것도 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퀄컴과 미디어텍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너무 많이 지금 안 좋았다. 네. 예를 들면 저기 파란색이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인데 2016년도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4억 6,700만 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예상이 2억 7,500만 대거든요. 거의 2억 대가 물량이 준 거예요. 야, 여기서 과연 더 줄 수 있겠냐. 이제 중국이 특히 제로 코로나도 이제 좀 완화하고 이러면 조금 소비도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보고 이제 더 안 나빠진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왜 이렇게 스마트폰이 계속 안 좋을까? 전혀 뭐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PC도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15%씩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2년 동안 스마트폰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네. 뇌피셜인데 이게 5G 테크놀로지하고 스마트폰 이게 교체가 이게 좀 늦어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스토리지가 꽉 차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왜냐면 MP3 막 뭐 몇백 곡 다운받고 뭐 이래가지고 노래 들어야 될 텐데. 근데 요새는 이제 5G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운로드를 안 받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지가 여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물어봤던 저만 그런 줄 알고 좀 물어봤는데 다들 뭐 그 스토리가 널널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운로드를 안 받아. 저장 공간의 문제는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이제 예전에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꽉 차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건데 안 그렇다는 거고. 저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낸드 수요에도 약간 부정적일 수 있다. 네.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다운로드 받아서 노트북에 뭐 쟁여놓고 뭐 보든 안 보든 일단 쌓아놔야 네. 저장을 해야 돼 마음이 편했다 뭐 네. 이런 건데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네. 그냥 다 스트리밍으로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길어진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낸드도 이게 낸드 빅그로스도 지금 올해 제가 볼 때 거의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아, 낸드가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뭐 디램도 뭐 당연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면은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제 의견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안 해봤는데 원래는 5G가 되면은 더 많은 뭐 데이터 트래픽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반대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 우리 기기 세트 수요는 오히려 좀 교체 주기가 좀 더 길어지는 이런 측면이 일부 있을 것이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생각하시는 게 스마트폰 출하량이 거의 늘지 못한다. 네, 거의 플랫으로 주는 거 같은데요, 오히려. 아닙니다. 중국 플랫으로 좀 봅니다. 늘고. 플랫. 네, 플랫으로 거의 보고 있고 네. 참고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제가 이제 좀 문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5% 정도 성장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스마트폰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3분기 때 전반적인 그 실적의 그 톤은 IR의 톤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스마트폰도 특히 그랬던 거로 저는 네. 기억을 하는데. 네. 아, 좀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보면은 마이크론이나 이런 업체들은 좀 그 워닝을 많이 줬어요. 고쇼스한 그 전망을 했는데 삼성은 상당히 뭔가 이제 자신감이 있는 네. 뭐 이런 그 가능성을 좀 내비쳤는데 글쎄요, 뭐 누가 맞았는지는 뭐 지금 와서 보면은 네. 저쪽이 맞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슈도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보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더 중요한데 좋죠. 예. 왜냐면 이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이 플랫폼 빅4의 영업이익 합계가 이제 YOY 마이너스로 네. 접어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무려 26분기 즉 6년 반 동안 YOY 영업이 계속 증가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뭐 감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버젯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뭐 상반기 때 국내 업체들하고 이제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톤 다운이 돼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디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서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조금 뭐 미루자라든지 뭐 지금 많이 못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가격은 빠지고 수요는 안 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 네. 가격 탄력성이 매우 약해졌어요. 네.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92년부터 07년 사이에 ASP 그 디램의 물론 이제 제가 뭐 이걸 아주 정교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한 건데 ASP의 변화율 그리고 분기 빅그로스 기준인가요? 연간입니다. 연간. 네, 연간으로 쭉 찍은 건데 네. 예전에는 이제 이게 뚜렷했죠. 가격이 많이 빠지면 빅그로스가 많이 늘어난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관계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R스퀘어도 0.5 정도면 비교적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2년 이후로는 어떻게 됐냐? 별로 관계가 없더라. 그러네요. 관계가 없고 R스퀘어도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무의미하다는 거죠. 가격이 빠진다고 그래서 수요가 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제품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PC 시대에서는 PC가 이제 디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때는 우리가 가격 많이 빠지면 PC 업체들이 디램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뭐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뭐 4GB 무료 업그레이드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죠. 근데 스마트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뭐 가격이 많이 빠지면 뭐 저희들끼리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야, 용산에 가서 디램 좀 업그레이드 좀 할까? 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스마트폰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빠져도 디맨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거죠. 가격이 좀 더 빠지면 디맨드가 많이 늘지 않겠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빠지면 혹시나 같은 스마트폰에서도 그래서 탑재량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회사들이 이 정도면 좀 더 써. 왜냐면 어쨌든 램이나 랜드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 소구가 될 테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나요, 요즘에? 뭐 전혀 없진 않겠죠. 약간 네. 있지만 이제 PC에 비해서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작고 네. 특히 제품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네. 뭐 제품마다 스펙이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2달 뒤에 산 사람은 디램을 업그레이드 이러면 이제 기존 소비자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애플이 디램 원래 애플이 디램 조금 쓰긴 하잖아요, 아이폰은. 네. 근데 그래도 4에서 6 늘리고 이런 것도 별로 큰 영향을 못 주나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거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이다. 예. 그렇죠. 왜냐면 2기가긴 하지만 50%니까 어쨌든 뭐 네. 원래 조금 쓰는 회사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의 행보가 중요한데 지금 네. 우리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하여튼 이상하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네. 램 되게 조금 써요. 디램을 많이 안 씁니다. 예.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안타까운 네. 거죠. 예. 네. 좀 설계를 못 해야 될 텐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가정하에 물론 저 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뭐 연간으로 이제 보시면은 올해가 PC가 볼 때는 저희가 한 18% 정도 마이너스가 네.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저희는 13%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팬데믹 이전 수요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스마트폰도 올해가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플랫을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그 국내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이나 시장 조사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안 난다고 봤었어요. 원래 원래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어떻게 봤었냐면 한 10% 이상 넘어가지 않겠냐. 네. 그게 봤는데 결국은 5%밖에 안 됐고 올해도 뭐 한 4, 5% 성장하지 않겠냐 했더니 근데 결국은 마이너스 10%. 즉 스마트폰 수요가 이상하리만큼 안 좋다는 거죠. 안 바꾼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출 사람은 다 샀을 텐데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 제 뇌피셜 네. 그게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되게 그럴 듯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서버도 지금 작년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좀 프리즈가 되고 예산이 버젯이 프리즈가 되면서 좀 낮은 수준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뭐 저희도 한 4%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 조사기관들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정도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아니냐. 내년도에 디램 빅그로스, 디맨드 빅그로스는 이제 올해는 저희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 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씩은 올라가다 예. 보니까 내년도에는 디램 빅그로스 12% 정도. 네. 물론 예년에 비해서 낮죠. 예년에는 뭐 한 20%는 그래도 네.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12% 보고 있고 낸드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갑니다. 네. 낸드도. 그래서 올해는 마이너스, 내년도에는 한 플러스 26% 네. 정도의 그 디맨드에 대한 가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맨드의 가정 바뀔 수 있죠. 계속 저희도 뭐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일단 저희가 모델링을 이렇게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수급 모델을 짜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여기 공급 모델을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업체들이 발표한 그 감산 계획 이거를 네. 다 풀리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일부는 뭐 인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감산 일부 좀 반영을 해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디맨드죠. 디램 디맨드가 올해 디램의 디맨드는 233억 기가바이트입니다. 전년비 2%가 감소한 거죠. 내년도에는 12%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디램의 프로덕션, 디램 업체들이 만들어낸 디램은 276억 기가바이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맨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반면에 사실은 이제 우리 디램 업체들이 내는 빅그로스는 사실은 프로덕션 빅그로스를 얘기 안 하고 쉔먼트를 얘기를 해요. 네. 그 출하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출하량은 제가 집계한 바로는 한 241억 기가바이트가 됩니다. 네. 그러면 생산에서 쉔먼트 출하를 빼면은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35억 기가바이트. 네네. 네. 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재고가 재고로 늘어나는 거다. 쌓이게 된 거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작년 말에 재고가 6억 기가바이트였는데 올해 말이 되면 41억 기가바이트까지 엄청나게 늘게 되고 네. 내년도에 일부 감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에 재고가 역시 30억 기가바이트. 물론 줄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되게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재고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맨드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든지 아니면 감산을 더 하든지 요게 조건이 맞아줘야 재고가 좀 줄면서 펀드 매니저들도 좀 희망을 갖고 뭐 반도체를 사고 싶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모델을 보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보면은 내년 2분기에는 출하량이 생산량을 이기는 첫 분기가 다음 내년 2분기인데 이러면 역사적으로 주가가 이럴 때 반등을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흐름으로만 보면 제가 배운 바로는 모든 주식이 이렇게 뭐랄까 변곡점이 오면 주식이 바닥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하가 생산을 이기는 첫 이기는. 분기가 네. 23년 2분기로 지금 6.6이고 네. 생산 6.5니까 뭔가 변곡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변곡점이죠.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고가 주는 거죠. 예. 2분기까지 조금이지만. 조금씩 네. 이제 줄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는 안 빠진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재고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네, 좀 그러니까 더 줄여야 돼요.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으면 사실 어렵다 이런 결론이신 네. 거죠. 변화보다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변화도 물론 중요하죠. 네. 변화도 물론 중요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런 기대감, 네. 이거 뭐 모델이니까 네. 이거 가정이 바뀌면서 바뀔 텐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하반기 때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 거다. 네. 가격도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네.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가격이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사실은 투자자들이 되게 용기를 낼 수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재고가 말씀하신 거 여전히 들으면 많다. 내년도 오름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산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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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이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네. 낸드도 디맨드가 지금 5,450억 기가바이트인 반면에 생산이 무려 6,760억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출하는 5,800억 기가바이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무려 960억 기가바이트, 거의 네. 1,000억 기가바이트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재고가 올해 말에 1,430억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내년에 감산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 키옥시아는 30% 감산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제가 다 반영을 해도 1,100억 기가바이트. 여전히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격이 세게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뭐 디램과 같은 논리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디램 업체들의 설비 투자는 굉장히 지금 원래 계획보다도 올해도 지금 많이 줄었죠.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뭐 램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얘기하는 게 한 20%가 더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그 매출의 컨센서스 이런 걸 보면은 그 정도는 안 빠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밑에 단에서 더 좀 충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국내 이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이제 국내 뭐 중소형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뭐 구두 PO 나온 거에 비해서는 네.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SMC도 지금 투자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기 네. 때문에 좀 우리 S사도 좀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장 왜냐면 이제 이게 뭐 다른 거보다도 시장을 좀 안정화하고 재고를 줄이는 게 지금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잘 맞는 그 지표 중에 하나가 WSTS, 즉 반도체 무역협회에서 나오는 이 글로벌 뭐 디램 낸드 매출액 네. 이거 있는데 그걸 사이클로 그리는 거죠. YOY 사이클로 그리면 되게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꼬부라진 게 네. 나왔죠.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바닥 시그널이거든요. 선행성이 있으니까 네. 항상 주가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좀 반길만 하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 나는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즉 재고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디램 업체,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 재고도 많고 또 세트 업체 재고가 많거든요. 네. 그럼 세트 업체들이 주문을 줄 때 되게 들쭉날쭉하게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그림이 빠졌네.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본 건데요. 예를 네. 들면 요 그래프가 제가 상반기 때도 그렸던 들고 그림인데, 나오셨죠. 예. 네, 상반기 때도 그렸던 그림이고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기준금리의 고점 전에 피크 아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 때 메모리가 매출액이 피크 아웃이 나올 것이고 네. 그렇게 피크 아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못 살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때보다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반기에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미 5월달에 피크아웃이 네.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오히려 지금은 아까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나왔죠. 네. 오히려 바텀 아웃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바텀 아웃을 치고 바로 올라갈 거냐?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는요. 과거는 피크 아웃 할 때 보면 모양이 빼쭉하게 나오죠. 네. 명확한 피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약간 하는. 고원처럼 돼 있네요. 위에가 약간. 그게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고 때문에 그래요. 음. 재고가 많으니까 이 세트업체들이 재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재고는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선행성 있는 그런 지표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좀 대응을 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상황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 결론이 이제 나오겠군요. 예. 일단 올해 주가가 이번 사이클에서 42% 빠졌어요. 고점 때 네. 많이 빠졌죠. 그 전에 다운턴일 때 35%, 32% 빠졌는데 네.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빠진 만큼 빠진 거예요. 특히 네. 이거를 삼성전자 주가를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56%가 빠졌더라고요.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뭐 옆에 뭐 PBR 밴드 이거 많이 보시는 그림인데 저점이에요, 사실은 저점. 그러면 장기 투자자라면은 사실은 지금 괜찮은 시기가 될 수 있죠. 다만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그 탄력을 붙이려면은 재고가 좀 줄어드는 이 모습, 이게 좀 합쳐지면은 조금 더 희망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 기업들도 너무 뭐 우리의 갈 길만 가겠다 이런 거보다는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서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고 가시죠. 하이닉스는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하이닉스는 이제 상황이 최근에 뭐 내년도 이제 적자 규모에 대해서 뭐 굉장히 확대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뭐가 문제냐면 재고가 너무 많아요. 재고가 지금 인더스트리 에버리지가 재고 회전 기간이 115일인데 네. 하이닉스는 189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보다 훨씬 많고, 이틀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간다. 뭐 무식하게 말하면 이틀에 한 번밖에 물건이 못 나가는 거네요. 아주 좀 거칠게 말하면.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식인 재고가 거죠. 많고, 예. 이 재고가 빨리 줄어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일부에서는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그 키옥시아 이렇게 지분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2년 전에는 그때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서 그게 영업에 한 1.8조 원 정도의 영업의 이익으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방법을 잘 모르는데 안 밝히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뭐 DCF 비슷한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로스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번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재고평가 손실도 반영될 수 있고, 또 기존 영업에서도 약간 이제 뭐 랜드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날 테니까 그것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영업 외단에서 그런 뭐 영업의 손실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단기 순손실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많이 날 수가 있고, 그게 1월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흔히 말하는 이제 빅베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제가 볼 때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말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쯤 돼야 약간 뭐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까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빅베스가 나오게 되면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부담을 줄고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그게 나오기 전이니까. 그렇죠. 뭔가 아직은 좀 리스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우리 FOMC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때 뭐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미국 경기도 조금 냉각이 되고 이러면은 조금 완화적인 어떤 제스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딱 흔히 말하는 이제 아다리가 대충 맞아지게 되면 내년도 1월달, 2월달 요쯤으로 해서는 한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시세가 한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그건 이제 그때 가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년 1분기 1월 말 2월 초에 한번 기대해 보자.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때쯤 네. 한 번 더 모시고 더 자세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반도체 이 또한 지나갈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